이번 탐방은 봉평 메밀꽃밭에서 만난 작가 이효석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봉평면에 위치한 이효석 생가터와 문학관을 둘러봅니다. 아름답게 핀 메밀꽃밭을 따라 걸으며 작가 이효석의 생애와 이효석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면 어떻게 잘 산 것 같아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주 못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사는 겁니다. 이효석도 나중에 대학 교수 몇 년 했으니까 뭐 좀 살았나 하지만 사실 아내한테 얹혀서 아내 고향 함경도 쪽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직업을 얻은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직업을 좀 얻어서 몇 년 잠깐 했지, 42년에 죽었으니까 불과 몇 년 교수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월급 타가지고 언제 금방 부자가 됩니까? 더군다나 뭐 맨날 쇼핑 뭐 어쩌고 하고 음악 듣고 커피 마셔 대고 뭐 호텔에 가서 밥 먹고 이러니 아마 결코 넉넉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다 받고 있어? 지금 이 우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조한 삶의 스타일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사람의 문학 작품도 두고두고 계속 읽는 거죠. 읽으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효석 여기 와서도 생각하는 게, 야,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은 어쩌면 생전에 그렇게 굉장히 돈을 벌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게 못 되는지도 모르겠다. 예술가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효석도 그가 받고 태어난 운명이 결국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그렇게 뭐 유족하게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나서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 마을 자체도 이효석 때문에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구나. 자, 한번 둘러보십시오. 네. 네, 중요한 게 이 경성 제1고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부 잘하면 되게 문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 잘하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의사, 판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법조계로 보낸다든지 뭐 이러는데, 경영대를 보낸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세상이 좀 순수했다고 해야 될까? 세상 물정을 몰랐다고 해야 될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상을 품고 공부하면 문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학을 해서 우리 일제시대 문학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효석도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과, 본과 이런 제도가 있을 때고, 법문학부로 들어가서 영문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법문학부로 들어가서 상당히 일찍부터 그 문학에 대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3년에 구인회를 결성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인회의 문학사적인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7, 8년경부터 이렇게 이제 조선공산당이 25년에 결성되든가, 그러니까 카프 해산이 35년,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그게 35년에 일제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탄압을 받은 끝에 35년에 무너집니다만, 해체는 되지만, 해산계를 내지만, 그러나 그 전에 30년대가 되면 이미 너무 계급문학의 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딱딱한 그 원리만을 가지고, 교조적인 원리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해서 너무 창작이 질식돼 있다라는 그런 반성들이 일어날 즈음에 구인회라는 새로운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효석도 가입을 했었다. 그러니까 저는 요 구인회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모더니즘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의식에 눈뜬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 경성 그 구인회를 포함하여 그것을 제가 비엔나에 가봤더니, 비엔나 모더니즘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서 발흥한 신예술의 운동, 이걸 비엔나 모더니즘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착상을 얻어서 제가 경성 모더니즘으로 이것을 새롭게 명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30년대 초반에만 있었던 예술 운동이 아니라 저 멀리 제가 생각할 때는 25년경 전후부터 쭉 해서 40년까지에 걸치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장기 지속형의 일종의 신문화 운동으로 경성 모더니즘을 설정하고, 그때 제 1기는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까지, 이때는 미술이나 영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건축. 그리고 이제 구인회가 중심이 되는 제 2기는 바로 이 문학이 아주 전면에 나서서 모더니즘 운동을 이끌게 된다. 이효석도 거기에 한 성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평양으로 갔죠. 그래서 어떤 이효석의 독특한 비세속주의 이런 것을 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합이빈이라고 썼잖아요. 합이빈이고 읽기를 하얼빈이라고 읽죠. 하얼빈. 제가 이 단편소설 아주 좋아합니다. 이효석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봉천으로 해서 봉천에서 장춘 지나서 장춘에서 하얼빈까지 기차를 타고 그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몇 회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가서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 하얼빈에 가면 그 거리가 남겨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타이스카야 거리라는, 기타이스카야라고 했는데, 기타이스카야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중국인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얼빈은 러시아 사람이 그 개척한 도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중국 영토가 됐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아마도 이 하얼빈일 테고, 그 하얼빈의 기타이스카야 거리, 지금은 중앙대가라고 하는데, 중앙대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모데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3층에서 거기 묵으면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상념을 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설이 언제 쓴 거냐면 40년 10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전쟁을 무지하게 계속했는데 31년에 만주전쟁이고 37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41년이 태평양 전쟁 아니에요? 이미 중일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중일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일본이 막 우길승천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구라파 정신이 쇠퇴하고 일본의 그런 폭력적인 파시즘 제국주의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던 시대에 어떤 이 하얼빈이라는 곳은 이효석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 상징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미지의 고향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자라는 고향이 아니더라도 뭔가 아름다움과 진리와 또 이상을 간직한 그런 미지, 알지 못하는 고향을 그렸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문화적인 어떤 이상이 뭐냐면 동양 문화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서양 문화만 좋아하는 것도 아닌 동서양 문화가 혼합된 세계,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즘 말로는 이제 혼종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주의나 본질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뒤섞이고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의 아름다움을 중시했고, 이 이효석이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가장 그런 문화의 바로 접경, 그 문화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내는 새로운 문화의 현장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하얼빈입니다. 이 하얼빈은 그때 당시 50여 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독일 사람, 뭐 폴란드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폴란드 여자와 주인공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적 상황이 하나의 그 우연의 산물이라면 또 다른 우연을 꿈꿀 수는 없을까? 그래서 어떤 박도한 전쟁,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박두해오는 그 대전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찾아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한 상당히 문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기리의 인문학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석 편으로 봉평에 왔는데요. 교수님 강의도 너무 좋았고 같이 온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효석을 학교 때 배운 이효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가를 방문하고 직접 와서 탐방을 하면서 봉평을 돌아보고
몰랐던 그 문학에 대한 참된 의미도 깨달았고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많이 깨우쳐 주셔서 좋았고 또 이 문막도서관이 사실은 원주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원주에서 와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자연도 보고 봉평에 와갖고 이효석 그 생가도 보고 문학관도 보고 정말 삶의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이 어디 가냐 해서 소금밭에 간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소금밭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은 꽃구경도 잘 했고요. 또 잘 몰랐던 이 구석구석의 그 효석 선생님의 그 살으셨던 참 옛날에 참 멋지게 사셨던 분 같아요. 참 아까우신 분이셨고 우연한 기회에 그 기리의 인문학을 알아서 문막 교육도서관 관장님 배려하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한국 문학의 대표적 걸작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메밀꽃 필 무렵은 이효석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소설의 구성이나 서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서정적인 우리말 어휘들과 암시, 상징, 복선 등을 사용해 신비롭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1991년 9월 개관한 문막교육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서관입니다. 7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문막교육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평생교육 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문독서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